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전면 철수시키고 한국 무기로 싹 다 갈아치운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기 수입 역사상 한국과의 계약 규모는 역대 최고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폴란드가 과거 한국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돈을 빌려준 한국이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폴란드의 어느 한 교수가 단 한 문장을 발견하면서부터 조금씩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왜 한국을 최고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마르틴 자콥스키 교수.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마르틴 자콥스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강의실에서 시작됐어요.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외교관계라는 수업이었죠. 학생들은 항상 그렇듯 졸음과 싸우고 있었고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지루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 붕괴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외교 노선을 모색했습니다. 그중 폴란드는 그때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담긴 문장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고 그걸 탕감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의 관계가 없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앞줄의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자료가 왜 여기 있지? 이상하네. 아, 괜찮아요, 학생. 잠시만요. 그날 강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해하며 강의실을 나갔고 저는 그 문장이 담긴 슬라이드를 계속 바라봤어요. 이건 분명 실수일 거야. 한국이 언제 폴란드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지?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건 1991년 한국 외교부 문서의 일부였죠. 웬만한 실수가 아니라면 정말로 존재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도움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우리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죠. 북한과는 있었지만 남한과는. 하지만 그 문서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했고 그걸 탕감해줬다는 겁니다. 왜죠?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걸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한 역사학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외교적 제스처 아닐까요? 국제관계에선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맞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특히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던 나라가 그것도 당시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던 한국이 왜 폴란드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우연히 국제채무 구조조정 관련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간 빚 탕감의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정치적 동맹 강화를 위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우. 하지만 한국의 폴란드 빚 탕감 사례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조용히 처리된 걸까?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폴란드 외교부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돈된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죠. 학교 신분증을 내밀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저를 안내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교수님, 해당 시기 한국과의 경제 협력 문서는 많지 않네요. 특히 차관 관련해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실에 들어가 문서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978년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경제협력 협정이었죠. 그 안에는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한 약 4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폴란드는 공산권 국가였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런 경제 협력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더 이상한 건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 외교사를 전공한 저조차도 말이죠. 도대체 왜 이 사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걸까? 저는 외교부 선배들을 만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때는 여러 국가와 경제 협력을 했다는 모호한 답변뿐이었죠. 다음으로 당시 폴란드 경제부 장관이었던 야누시 코발스키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80대가 된 노인이었죠. 그의 집은 바르샤바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이 방문이 헛될까봐 걱정됐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흰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마르틴 자콥스키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인데요. 1970년대 한국, 폴란드 경제협력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 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한국이라. 오래된 이야기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다른 국가 인사들과 만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차관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당시 우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소련, 중국도 있었고. 그런데 한국은 특별했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했나요? 그들은 조건을 많이 달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항상 정치적 조건이나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지 미래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대답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교수님, 더 놀라운 건 1991년의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채무 상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해하던 거예요. 왜 한국은 그렇게 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그저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죠. 우리는 여러 채권국들과 상환 협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마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알아봐야겠다고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책이나 문서가 아닌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해 보였어요. 학교에 돌아와 동료 교수인 안나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로 물어볼 수는 없어. 아니, 이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찾으려면 직접 가봐야 해. 안나는 제 열정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마르틴, 넌 항상 그랬어. 작은 구멍을 발견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 행운을 빌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서울까지 10시간의 긴 여정 동안 저는 지금까지 찾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왜 한국은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 그것도 조용히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철학일지도 모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관계에서 거의 모든 행동은 전략적 이익이나 계산에 기반하는데 이 사례는 다른 것 같았죠. 마치 깊은 철학이나 가치관이 반영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 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를 방문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어요. 다행히 한국 외교부에서 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해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 전쟁, 분단의 아픔,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이 나라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어요. 특히 1950년대 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책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혹시 여기에 답이 있을까? 국제 원조를 많이 받았던 나라가 자신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다.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도 도왔을 텐데 왜 폴란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용히 처리했을까?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에 위치한 외교부 건물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로비에서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외교사료관에서 일하는 담당자였어요. 자콥스키 교수님, 멀리서 오셨군요. 폴란드에서 한국까지 정말 먼 길입니다. 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이준호 씨는 저를 사료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많은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찾는 자료는 1991년 폴란드 채무 탕감 관련 문서입니다. 이준호 씨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한 후 몇몇 파일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1991년 폴란드 경제 위기 당시 한국 정부의 결정에 관한 문서들이에요. 문서들을 펼쳐보니 제가 폴란드에서 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에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이준호 씨, 혹시 이 결정의 배경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나요? 왜 한국은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자세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외교부 회의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데 교수님의 연구 목적을 고려해 특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회의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해요.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서울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걷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날, 드디어 외교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록 열람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이준호 씨를 따라 외교부 사료관의 특별 열람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몇 개의 문서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준호 씨는 짧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1991년 폴란드 채무 관련 회의록입니다. 당시 외교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였죠. 필요하신 만큼 살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준호 씨가 나가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서를 펼쳤어요.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문서에는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 그리고 국제 채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차관 문제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해당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함.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했어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폴란드였을까? 더 읽어내려가니 한 고위 관료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가 1960년대에 겪었던 것과 유사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죠.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기억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입니다. 이 문장에서 뭔가 힌트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회의록을 계속 살펴보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자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말은 당시 재무부 차관의 발언이었어요.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도운 적이 없음에도 한국은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회의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더 넘긴 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그 고마움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돌려줄 때입니다. 특히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폴란드에게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때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자 했던 거죠. 이준호 씨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교수님?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무슨 뜻이신가요? 저는 단순히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계산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한 건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 이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받았던 도움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철학이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국제관계, 외교 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부의 도움으로 당시 이 결정에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민호 전 외교부 국장은 이제 70대 중반의 노신사였어요. 그는 서울 북부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만나주었죠. 자콥스키 교수님, 멀리서 오셨군요. 폴란드와 한국의 옛 인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991년 폴란드 채무 탕감 결정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세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민주화와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죠. 폴란드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우리도 한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죠. 그래서 폴란드를 돕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김민호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그 마음을 잊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비롯된 진심이에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나요? 왜 조용히 처리하셨죠? 김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게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때 저는 회의록에서 본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회의록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자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말은 당시 우리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한마디로 모든 논의를 끝내셨죠.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런 결정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졌나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국제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필요한 나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폴란드 사례는 조금 특별했어요. 당시 동유럽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민호 씨는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철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민호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이해와 연대가 필요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가슴을 울리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바르샤바의 익숙한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르틴, 한국에서 어땠어? 찾던 답을 얻었니? 네,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외교 문서 너머의 이야기를 발견했죠. 저는 한국에서 찾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발전시킬지,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발굴을 넘어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TV를 켰을 때 우연히 경제뉴스 채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앵커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42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폴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화면을 주시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탱크, 자주포,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뉴스에 나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오늘의 계약은 단순한 군사장비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한국은 우리의 안보 필요를 이해했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이 오늘날 이런 깊은 신뢰로 이어진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국방 분야 전문가인 대학 동료 토마시를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토마시,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에 대해 들었어? 토마시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해왔거든. 한국과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야. 왜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여러 요인이 있겠지. 한국의 군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했던 것 같아. 알다시피 방산 계약은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아니잖아. 장기적인 협력과 기술 이전, 유지 보수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토마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사실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 고위 관료 한 명을 알아. 그가 말하길 한국은 언제나 약속을 지켰다고 해. 기한도 철저히 지키고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했다고. 그런 신뢰가 쌓이니 이번 대규모 계약도 가능했던 거지. 그의 말 중 신뢰라는 단어가 다시 제 귀에 꽂혔습니다. 신뢰.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진정성을 경험하며 쌓이는 것이에요. 1991년 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조용히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국도 그런 주목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에 그 진정성은 잊히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이 양국 관계에 깊은 신뢰의 씨앗을 심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았어요. 토마시와 헤어진 후 저는 직접 폴란드 국방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도 국방부 대외협력과 부장인 안제이 코발스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1991년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에 관한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 한국과의 방산 계약에 그 오래된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제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 그런 역사적 배경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무기 구매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사실 이번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조건 등에서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죠. 다른 경쟁국들보다 훨씬 협조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죠. 오랜 친구.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이 오늘날의 오랜 친구로 이어진 것일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민호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게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고 그것이 30년이 지난 지금 깊은 신뢰로 돌아온 것이죠. 며칠 후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외교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 사례 연구로 정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이 사례가 국제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 달 후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했고 감사하게도 게재가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 논문은 학계를 넘어 외교계와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 폴란드 관계 강화를 위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제 참여를 요청했죠. 이 모든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작은 이야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한국과 폴란드 대표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이 오늘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고 결국 그것이 신뢰로 돌아왔다. 제 마음속에서 이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품격이 아닐까요? 바르샤바 대학교 강의실.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저는 이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용한 외교라고 부르는 사례입니다. 1991년 한국은 폴란드에 약 400만 달러 규모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언론 발표도 없이 말이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앉아있던 안나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1년 전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받은 적은 없지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았고, 그래서 조용히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도움을, 그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을 전하고자 했죠. 안나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을 도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점이죠. 그들은 단순히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받지 못했던 시절의 고통을 기억했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런 고통을 덜 겪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혜주의를 넘어선 더 깊은 인간적 연대의 표현이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외교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결국 국제관계는 힘과 이익의 게임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질문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에 따르면 국가는 항상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죠. 하지만 이 사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진정성 있는 도움, 조건 없는 선의도. 결국은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442억 달러 규모였죠. 이것이 단순히 30년 전 그 결정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양국 간 신뢰 구축에 그 결정이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 이런 조용한 외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 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적 호기심을 넘어 뭔가 더 깊은 감동을 느낀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인간적 가치와 신뢰 구축이었어요. 이 대회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과 폴란드의 학자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콥스키 교수님,
우리 역사의 작은 부분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 나라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었죠. 학술 대회 마지막 날, 제가 발표를 마치고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교수님 자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국제관계가 단순한 힘과 이익의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도움, 조건 없는 선의가 얼마나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시절의 고통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대,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삶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아 일어섰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받은 은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시절의 고통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조건 없이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보여준 그 마음, 그 가치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받은 것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던 시간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도 잘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그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누군가는 그 기록을 기억했고 또 누군가는 눈물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받은 적 없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 줄 아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